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이어 70일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마주 앉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했던 건 민생 회복이었고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수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와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민주주의 회복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하며 다가올 유엔 총회와 에이펙 정상회의 등에서 국격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일의 평가에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협치의 의지도 되새겼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이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약속 대련 없이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A와 B로 가려진 블라인드 질문지를 선택하거나 기자 명함 뽑기 등으로 질문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내란 특별재판부, 검찰 개혁과 미국 조지아주 구금 문제 등 핵심 현안 질문에 즉답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모두 22명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 이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것에 대해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 설립 시 앞으로 고민될 것이라며 대미 직접 투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새로운 유형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기조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남북관계만큼이나 북미 간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로는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 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며 국내 시장 불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묻는 질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의적 살해에 한해 금전적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주일 만에 전 세계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잔류를 희망한 1명을 제외한 316명이 돌아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330명입니다. 당초 현지 시간 10일 오후 출발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늦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석방을 늦췄던 겁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인들이 수갑 착용 없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향후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비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미국 측의 비자 관련 협조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함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현장 지휘를 위해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미 행정부 고위인사를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서고 1차관은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도운 겁니다. 외교부는 전원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지난달 말 수도권 일대에서 시작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KT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MSI하고 유심 유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KT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불법 초소형 무선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번호인 가입자 식별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5,56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지국은 일명 펨토셀로 불리는 장비입니다. 펨토셀은 반경 10에서 20m 내에서 발생하는 무선 전파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무선 그 전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안에 암호화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수집된 IMEI라든가 IMSI 이런 정보를 대부분 다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변환한 다음에 어떤 사고에 악용했던 이런 사례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법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되풀이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2,600만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 핵심은 규제 시스템을 기존 사후 제재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후 땜질식 처방으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사고 발생 시 처벌 경감 등 유인책을 강화합니다. 법률과 고시를 개정해 제재 수위도 높입니다. 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기술적 조치도 우선 추진하는데 취약점 제거와 이상 징후 탐지 등 공격 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4,700여 건, 해마다 2,000건 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SNS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대출 계약 시점부터 채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비롯해 연체할 경우에는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각종 협박 수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 TF 가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정부 재정 정책서민 금융을 2조 6,3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저축은행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금융위 생각은 또 그 국정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뭔가 서민금융을 위한 좀 특별한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금융권의 출연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와 정보에 대한 차단도 강화합니다. 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제도도 확대합니다. 불법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도록 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환급에도 힘을 쏟습니다.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나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 확인 소송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 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 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 형량이 상향된 만큼 불법 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한 엄격한 형량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의 임금 1억 9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자금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등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80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까지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경쟁 입찰 참여, 구인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상습 체불 사업주를 추가로 제재합니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법 시행 이후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 금지 대상이 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 명단 공개 기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 불벌 적용이 제외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7.6%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에 비해 0.9%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청년 한부모 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가구주가 78.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남성 가구주가 73.9%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20대인 비중이 10.1%로 집계돼 양부모 가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들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 취업률은 65%로 양부모 가구에 비해 21.9%포인트 낮았습니다. 소득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소득은 2,733만 원으로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부모랑 양부모 가구의 기본적 특징의 차이가 뭐냐 보면 제일 먼저가 아무래도 경제활동 부분인데요. 한부모 가구가 양부모 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로 양부모 가구주보다 23.7%포인트 낮았습니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양부모 가구가 한부모 가구보다 높았고 연립, 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은 한부모 가구가 더 높았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홀로 5살 아이를 키우는 A씨. 매달 복지급여와 추가 아동 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아이와 생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많이 적죠. 생각보다 한 달을 그 기간으로 지내야 되는데 솔직히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됩니다. 또 추가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인상됩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늘립니다. 더욱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못지않은 한부모 가정의 또 다른 어려움은 주거입니다. 시설 입소의 불확실 탓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리가 다 차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거나 원하는 데를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를 걸어야 되는데 대기를 걸면 이제 또 언제 들어갈지 또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여가부는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 임대주택을 20호 추가해 최대 346가구까지 확대합니다. 보증금 지원액도 1,1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가구원 대상의 의료, 법률 지원도 확대합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또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위한 사업 예산 확대로 1,900건까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전남 고흥의 한 산길을 오르던 차량.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빨라지더니 곧바로 추락합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의심했지만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약 85%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수준입니다. 지방의 지금 대중교통 지방은 아무래도 좀 서울 같지, 도심 같지 않잖아요. 차가 필요로 할 텐데 무조건 되고 나이 먹었다고 반납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면허를 반납한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그 생계가 끊어지면 어떡해요?
이처럼 고령자 면허 반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기술적인 방법으로 급가속을 방지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경고음만 울릴 뿐 차량은 전혀 가속하지 않습니다.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하거나 후진할 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 장치가 엔진 신호를 차단해 급가속을 막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한 다음에 2개월 뒤에 공청회를 열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제 운전 습관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운전자 습관이 바뀐 이유가 대부분 급 가속을 했을 때 저희가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운전을 하지 않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령자 운행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2,000대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지입니다.